네, 14부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각장애인과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를 위한 또는 노안으로 시력이 나쁜 분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젝트라고 했죠. 이 책도 사실 우리 박미소, 한현규 이 아이들이 이거 읽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읽도록 그렇게 쓴 책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읽는다고 읽는데 제가 뭐 성우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다만 제가 좀 눈이 좀 좋았더라면은 이거를 참 유창하게 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눈만 좋아도 안 돼요. 치아가 좋아야 돼요. 그보다는 이 뇌가 좋아야 되겠죠. 뇌가,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제가 그 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괜찮은 거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데려가려면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분차분 눈이 나빠, 어떤 사람은 뭐 위가 나빠,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나빠지고, 뭐 혈관이 나빠지고, 그러면 그것이 저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하고서 좋아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14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월남 이상제 제1권 14부 큰 제목 이제야 뭔가 세상이 보인다. 작은 제목 할 일은 공부다. 성균관보다 더 세게 배우자. 큰 틀을 짜자. 내 아들 승윤아 일정 스님 입적. 골수에 묻힌 일정의 유훈. 왕릉 순대. 조선왕의 병과 붕어 이유. 순배한 조선 왕릉. 첫 번째입니다. 할 일은 공부다. 가을이 가고 봄이 왔다. 월남, 자네 이제 말은 잘 타는가? 잘 달지는 못해도 좀 탑니다. 한산까지 가려면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450리 아닙니까? 하루에는 아직 당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반나절이면 아마 갈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구먼. 언제 한번 한양성도 돌아보고 나하고 같이 나갈 마음 있어? 저하고 같이 가시면 나리께서 힘드실 텐데요. 나리는 잘 타실 테니까요. 내가 맞춰서 가면 되는 거지 힘들 게 뭐가 있겠는가. 이제는 말이 저를 좋아하니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데 검술이나 활 쏘기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혹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 그럴 리 있습니까? 한번 말 타고 나가거든 하수지만 시험을 쳐보세요. 하하, 시험을 쳐봐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인가? 천만에요. 적성에는 멀지만 그래도 호신용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도 쏘고 단검 삼아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 상대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리 말씀이 지당합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강화대에 들어오는 서양배들이 어떤 대포를 싣고 오는 게 아닌가요? 아버님이 늘 긴장하시는데 이제는 총이야 총. 그러니 문관임내하고 무관들이나 알아서 하게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세상이 너무 변하는데 기초라도 알아둬야 되지 않을 수가 없네. 아이고, 제가 처음에 말 타기 배울 적에 길더기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작고 요령은 없고 말이 깔보는지 올라탈 때부터 뱅뱅 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자세가 돌 수밖에 없게 서툴더군요. 하여간 불과 30달 만에 그래도 이제 말을 못다니 여간 빠른 것이 아니야. 자네는 잘할 줄 알았어. 검술이 문제입니다. 팔이 짧으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팔 작고 키 작은 것하고 검술하고는 상관없다네. 전적으로 그쪽에 나갈 게 아니다 보니 어줍어서 그렇지. 그러고 보니 정신없이 날짜가 지나버렸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뛰어야 하고 늦게 방에 들어오면 고단하여 바로 잠들기 바빴다.
죽천이 길떡이에게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말타기를 마쳐야 한다고 엄명했다 하여 길떡이 월남 뒷바라지에 혼쭐이 난 덕이다. 봄부터는 이제 눈코 뜰 새 없을 걸세.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시작해야 하니 말일세. 하고 나서 상제를 향해 죽천의 계획에 맞춰달라고 하였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네 적성에 딱 맞을 걸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죽천이 비로소 계획을 말한다.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공부는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통사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죽천이 다 구해올 것이며 필요하면 가르칠 사람도 드리겠단다. 뿐만 아니라 서재를 열고 설명하였다. 자신도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으니 월남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책임지면 자기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책임진단다. 그러나 맡았을 뿐이지 4개국어를 모두 흉내는 낼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큰 사랑 서재와 작은 사랑 서재의 책이 꽉 찼다. 경국대전을 내놓고는 자신도 아직 시작 단계라면서 나라 경영의 법칙을 배워가자는 것이다. 조선 지도를 여러 장 펴고서는 조선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일 때까지 공부하자고 하더니만 한양과 남북 전체 주요 가명을 머릿속에 다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풍기, 안동, 나주, 서원, 청주, 충주, 강릉, 영월, 공주, 함흥, 평양, 개성, 신의주, 흥남, 인천, 부산, 강진, 담양, 진주, 산청, 거창 머릿속에 다 담고 거기 가면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신경민이 그린 지도도 있다면서 한양에서 가는 길, 지방에서 오는 길, 큰 강은 무엇이고 큰 산과 고개는 무엇이고 달달 외워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 주요 가명으로 가는 길 안내지도, 전국 장날지도, 이름도 모를 여러 장에 처음 보는 지도가 둘둘 말려있다. 또 어디서 구했는지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미국이 어디고 영국이 어디며 독일이니 프랑스니 자다가도 짚어내게 암기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잔다. 일본 지도와 중국 지도를 내놓고는 그 땅을 우리와 견주어가며 공부해야 하고 현재의 조정과 각 부의 정부 조직도 달달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옛도가 동경으로 바뀌었으니 동경은 어디고 어떻게 가야 하고 오사카와 요코하마라든가 그들의 생활이나 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성균관보다 더 세게 배우자. 이것은 원래 성균관에서 국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건데 성균관이나 여기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같고 거기 들어가면 자율 선택이 안 돼서 오히려 맘만 맞으면 여기가 더 능률적이므로 정부 돈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아버지 경암의 소망이시니 다 대주신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궁궐안에 집현전 학사라는 자세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내고 자식이고 벼슬이고 따지지 말고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이려니 하는 자세로 공부하자는 것이다. 항상 기억할 것은 성균관 유생마저 생각지도 못하는 선진 유생이 되어 신학문을 공부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고종임금이 아시고 깜짝 놀랄 실력을 쌓자는 것이다. 강화에 계신 아버님이 뒷받침을 하실 것이고 책은 최대한 구해주신다는데 여기 이 많은 책을 우리가 나누어서 각자 배워 그 다음 둘을 합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월남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침상을 물리고 반식경이 지나면 죽천은 사가에서 내려오고 월남은 부엌방에서 상을 물리고 둘이서 만난다. 장소는 작은 사랑채 서재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점심때가 되기까지는 변소를 가는 시간만 빼고는 나누어 책을 보고 필요한 것은 필서첩에 각자 기록해 보관하는 일로 진시부터 오시가 될 때까지 서재에 들어박혀 공부에 여념이 없다. 월남, 자네 성균관 유생들 학과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가? 전 모르겠습니다. 나도 말만 들었는데 우리는 공부를 그들보다 편하게 해야 하겠는가 더 강하게 해야 하겠는가? 월남은 처음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했다. 죽천이 말했다. 내가 관직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는 것은 대략 그 이유를 알 것이니 생략하고, 그러나 내 몸 편하자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네. 관직에 나가면 대소간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는 거의 끝일세. 그냥 세월이 가다 보면 벼슬은 올라가겠지만 실력은 더 채우지 못해 큰 세상을 보지 못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둘이 서재에서 만나는 것은 대궐이나 관아에 등청하는 관리와 다를 게 없네. 한눈 팔거나 글을 보다 해찰을 해도 안 된다. 잠시 일어나 몸을 푸는 것 말고는 바로 앉아야 한다. 월남은 이런 날들이 마음에 쏙 든다. 오후가 되면 술시까지 반복한다. 5시에 정식을 먹고 잠시 바깥바람을 좀 쐬고 들어와 앉으면 오전 시간과 비슷하나 겨울에는 어둡다. 저녁을 먹고도 다시 해시까지 학습 계획이 짜여있다. 해시는 10시. 언제나 읽지 말 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성균관 유생들일세. 그들에게 지면 우린 공부 잘 못한 것이지. 그러면 자네는 밥값을 물어내라 할 걸세. 하하. 밥값뿐이겠습니까? 장가까지 물어내라 하실 거지요. 하하. 월남도 기가 솟아 웃음이 나온다. 얼마만에 웃어보는 웃음인가. 이렇게 걱정 없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문득 한산 고향의 아버지 희택이 보고 싶다. 아버지, 제 적성에 맞는 공부를 원없이 하게 됐어요. 하면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이다. 웃다 보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나리, 생각해보니 성균관 유생은 우리 상대가 아닌데요? 하자. 무슨 소린가 묻는다. 중국은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작년에 명치유신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상대는 성균관이 아니라 우리 상대는 1차로 일본일 것 같은데요? 맞아. 역시 자네는 내가 제대로 봤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명치유신은 어떻게 알았는가? 지난번에 판관대감께서 대충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를 배우라고도 하셔서 일본의 역사책은 서재에 있기에 보았습니다. 아, 그랬는가? 사실 나도 내 서재의 책을 거의 몰라요. 자네가 일본은 맞게 잘 됐구먼. 역시. 하하하. 큰 틀을 짜자. 죽천이 묻는다. 나라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봉사하면서 현만 스님이 물었단 말이다. 상제는 대답을 참기로 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라는 백성과 임금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 반듯한 나라와 굽은 나라가 있으며 성군과 폭군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백성과 땅과 임금 사이에 선 신하가 나라의 생명줄이라는 것일세. 이 말도 알아들을 걸세. 예, 알아는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라의 큰 틀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틀을 반듯하게 세우자는 것일세. 죽천의 말이 이어진다. 상제는 너를 반짝이며 듣는다. 우리 집은 배울 책 걱정은 없다. 그렇다고 스승님을 모신다고 해도 돈 걱정도 없고, 이미 우리는 스승님을 모시지 않아도 자율수학이 가능하다. 잠자고 먹는 걱정도 없다. 그렇다고 한산처럼 스승님을 찾아다닐 시간 낭비도 없다. 공부할 조건에서 우월하니 나라의 큰 틀을 짤 공부를 해야 한다. 고종임금이 하고 계시고 흥성대원군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고종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데 필요한 신하의 도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틀이란 국토안보, 정치안정, 사회불안 해소, 경제정책 개선, 그 밖에 삼정의 견실한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다. 국토안정이란 안동김씨 세도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걷어내는 일,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에 대한 득실과 대안찾기, 사회불안 해소란 세금과 군역에 대한 정책과 배고픔을 못 이겨 일어나는 무수한 밀란, 그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이나 홍역, 연병, 마마로 죽는 치료에 대한 문제, 천주학과 이양선, 그리고 개방을 요구하는 예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처 방안, 세계 각국의 요구와 우리 조선의 이해득실 관계 분석.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인데 그게 무엇인지 아나? 말을 하다 갑자기 질문을 한다. 글쎄요, 그 모든 것이 신하의 자질 아닐까요? 과연 그게 전국일세.
나라는 임금 혼자 경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게 어떤 신하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에 달렸지. 자네는 과연 내 동지야? 죽천과 의회가 투합하고 있다. 나는 자네에게 이런 기반을 제공하며 함께 공부할 생각이네. 그래야 그것이 곧 내가 공부할 조건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못할 일이 있어. 많은 사람을 동지로 만나 모아서 훌륭한 신하로 거대 군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못할 일이니 자네가 그 중심에 서게. 미약하지만 나는 자네가 선 중심 위에서 모든 것을 자네와 상의할 걸세. 상제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은 모두 그릇이 다르네. 이제 말한 분야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르므로 자네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찾아 하나가 되는 통합의 주역이 되어야 해. 물론 나하고 같이 하자는 말일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가. 임금이나 대원군이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버팀목이 되고 토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수인물을 우리가 찾아 능력을 갖추자는 말일세. 나도 이제 시작이고 자네도 이제 시작이니 열심히 하자고. 상제와 죽천의 이야기는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도 좋다. 일단 산딸을 맞았으니 한산에 다녀와서 상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내 아들 승윤아. 나이 19세의 상제가 아버지가 되었다. 어려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아가야 고생 많이 했다. 이름은 승윤이다. 이달이 산딸인 줄은 알고 있으니 상제가 곧 오지 싶다. 며칠만 기다려보자. 했던 바로 그 이튿날 월남은 말을 타고 이틀 만에 한산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당일에 출발하고 정확하게 맞추어 온 것이다. 온 동네가 구경이 났다. 집채만한 말을 타고 월남이 내려왔으니 희택은 기뻐 어쩔 줄 모른다. 농사는 어찌 됐느냐는 이야기와 한산 이야기부터 이야기에 꽃을 피운다. 올해도 사흘가리만 농사를 짓는데 성제가 짓는다 한다. 성제는 농사가 좋단다. 올해 지어보고 내년에는 열흘가리를 받고 몇 년 지어서 땅도 살 거라고 포부를 만한다. 한양간 이야기 꽃을 피운다. 상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택이 말한다. 혼자 되는 나라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부부의 이치가 세상의 근본이다. 남자 혼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여자 혼자서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선비라도 정사를 혼자는 못한다. 곁에서 아니요 하면 옳은 것도 성사를 못하고 곁에서 옳습니다 해야만 되는 것이다. 승윤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상제를 보니 죽천이 너의 남편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네가 남편이라고 해주랴? 희택이 신바람이 나서 상제에게 술을 권한다. 아버지, 아직은 못 하나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하여도 아니다. 아니야. 아비는 자식을 알게 돼 있다. 너는 죽천과 짝이 되어 학문을 쌓노라면 승윤이는 육신의 아들이고 거기서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충성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반푼어치도 의심치 않는다. 희택의 말에 용기를 얻는다. 당시 쌀 한 가마니는 3원이다. 죽천의 모친이 상제에게 15원을 들려 내려보냈다. 작년 상제가 짓다가만 농사의 소출보다 많아 월효에게 미역국에 소고기도 넣고 끓여 먹이고 희택에게 고기를 사드리라고 어머니께 돈을 드린 것이다.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으나 네 요새는 아직 대접한다고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장인어른이나 오시게 하라 하여 오롯이 가족들만 모였다. 밑에 뭐 이런저런 관주가 있는데 관주표가 안 보여서요 어디 하고 붙는가 모르겠어요. 밤이 되어 월효와 오붓한 대화를 나눈다. 무슨 말을 할까? 반년 만에 만나니 할 말이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일 게다. 집에서는 이틀만 자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좀 틀이 잡히거든 그때는 넉넉하게 머물게 하겠으나 지금은 한양에서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소이다. 예, 서방님이 일이 많으시다니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래 계신들 승윤이를 키우는 것은 어차피 제 일이니까 걱정 말고 올라가세요. 상제의 속셈은 따로 있다. 하루만 자고
판포로에서 마곡사로 가서 일정스님을 뵙고 가려는 것이다. 어렵게 말을 꺼내고 내일 떠나기로 했으나 마음이 너무 무겁다. 승윤아, 엄마하고 잘 자라야 한다. 응? 핏덩이 어린 승윤이가 상제의 가슴을 가르려는 듯하다. 순간 혜택과 같이 좋은 아버지가 될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힌다. 나는 아버지 같은 아비가 될 자신이 없어. 도저히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흉내도 제대로 못 낼 것만 같소. 당신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미리부터 아비 노릇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에 대한 애정은 하늘보다 높아 생각사로 어이가 아플지 모르겠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당신 사랑은 깊고 뜨겁고 넘치십니다. 그러니 아버님께 순종하자는 게 제 말이 맞아. 순종하자는 제 말이 맞아. 저는 정말 기쁩니다.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승윤이 아버지를 알기 어렵겠다는 것이요. 물론 나도 아버지 아들이니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아버님의 정성이 크지요. 그러다 보니 이건 승윤이 애비보다 아버지의 아들 된 도리가 더 커서 언제 이루어 드릴지 그게 걱정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말 알아들어요? 다음 일정스님 입적. 판포를 거쳐 마곡사로 가고 있다. 해산 스승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들어보니 일정스님이 입적하였단다. 서록서록 일정스님의 가르침에 벌써부터 눈물이 흐른다. 학문에 못지않아 인간을 가르친 일정스님. 그 사이 스님이 세상을 떠나 며칠 전 이미 49제를 마쳤다는 것이다. 일정의 입회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앉아 나는 누구에게 일정 같은 스승이 될까를 생각하다 문득 철이 없어 현만 스승님의 도려가셨을 때 제대로 복도 입지 못한 것이 마음을 누린다. 현만 스님의 입회도 찾아보고 무거운 발걸로 마곡사를 떠나 올라오는데 일정의 음성이 한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들려온다. 가르침을 받던 척이 책을 본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봐서도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상제가 말하자 그래 그게 무엇이냐 하시기에 조정에는 학문이 높은 관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임금에게 덤비는 밀란이 일어나도 가라앉히지를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나라님의 농토를 받아 농사를 짓는다면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 전세를 낼 텐데 어찌하여 소작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배를 골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토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료만 받아도 부자로 사는데 농토도 없는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제도로 어찌 백성의 임금이라 하겠는지, 신료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건지, 고쳐야 한다고 해도 임금이 듣지를 않는 건지, 동원에 계신 군수형감은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우고 밀란이 쳐들어올까봐 군사만 늘리는 것인지 저는 책을 앞만 봐도 어디서도 답을 못 찾겠어요 하였더니 일정이 했던 말이다. 공부? 앞만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 특히 너를 보니 너는 공부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너 지금 사소유경 배우고 있다지. 그 책 이리 내놔봐라. 이 책이 대학인데 첫 장을 나누면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여 제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인이라 라고 되어 있다. 배웠으니 풀어보아라. 예.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말하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히 선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좋다. 제천민을 제신민이라 푼 사람은 왕양명이라는 것은 알지. 그래 됐고, 그러나 대학을 배워 이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배운 대로 행경 옮기겠냐고 묻는 것이다. 몰라도 문제지만 알고도 행치를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서 배우지 않은만 못한 것이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몰라서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이 달라서 하나는 동일하고 하나는 서라고 하면 어려워진다. 가령 임금 밑에 두 사람의 신료가 있다고 치자. 제신민 제지어지선에 대한 해석이 틀려서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둘의 의견이 갈라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듣고 판단하실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적혀있을 글을 가지고 어찌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요. 거기서 바로 충신과 역신이 갈라지는 것이다.
내 중시조 할아버지 모군의 경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군은 창왕을 모셔야 한다 하였고 이성계는 공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성계도 제신민 제지어지선을 따르기 위해 공양을 세운다 한 것이고, 이에 반대한 포원이나 모군을 죽인 것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는 주장이며, 심지어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목적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요, 스스로 왕이 올라가야만 제신민 제지어지선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호를 고려해서 조선으로 바꾸는 것 역시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려느냐? 학문이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들끼리 더 높고 깊은 해석에 대한 논투를 벌이게 된다. 틀린 생각들 간에 필차 자기가 옳다고 외치는 것이 논투다. 논쟁이라고도 하지. 그래서요, 이것이 학자와 학자 간의 주의 주장이라면 내가 배우는 학문에서 보듯이 보다 깊은 학문의 발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벼슬과 학문이 높은 조정에 신료된 자로서 가령 영의정과 우의정 또는 이조판서와 예조판서의 생각이 다르면 임금이 피곤해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중지를 따르게 된다. 결국 신료들이 더러 싸고 검은 것을 치다고 하면 자칫 정사가 잘못된다는 뜻이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다. 그때 현만 스님도 말을 거들었다. 상제야, 때가 이르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꿈꾸는 벼슬이나 정치, 특히 임금을 모시는 일은 엄청난 싸움터다.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해도 되는 길이야. 가령 아까도 일정스님이 말한 것처럼 이성계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놈이나 떼국놈들과 맞닥뜨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하나는 알면서도 이득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의 문제이고, 둘은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보아 양심이나 심성과는 관계가 없기도 하다. 다음, 골수에 묻힌 일정의 유훈. 그래, 정치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뜻에 동조해주면 좋지만 100이면 100 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나를 보고 자기 쪽 편에 동조하라고 하게 된다. 충신은 충신의 편이 필요하고 역진은 역진의 세력 결집이 필요한 것이라서 피차 안 보이는 살의 죽일 생각을 품기도 하는 것이 정치판이다. 충신이 무엇이냐? 백성의 입장을 살펴 그쪽에 서는 것이 충신이므로 충신은 배를 채우는 것을 거부한다. 역시는 백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욕을 채우려 하는 쪽이다. 그것은 양심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자는 아니라고 우긴다. 아니, 알지 못한다. 이것이 민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튼튼하다고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학문도 어렵지만 벼슬은 더 어렵고 벼슬아치들 사이에 알력과 권력투쟁이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다. 말글로 배워 댓글로 쓴다는 말이 있고 댓글로 배워 말글로 쓴다는 말이 있다. 학식이 높아도 그로서 나라와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면 지금 일어나는 밀란을 막게 되는데, 역시는 밀란 백성을 역적으로 본다. 사형시켜 마땅하다 하지. 그러나 충신은 그들을 도와주자고 한다. 결국 신료들끼리 싸우게 되고 결국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목을 베도록 임금께 간언하므로 배워서 어떤 신하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상제가 초시에 낙방하고 해산과 마곡사로 갔을 때는 또 이런 말도 했다. 한 인간을 알려면 부모를 보라 했다. 부모를 보았거든 누가 스승인가를 물어보라고 했다네. 사람은 부모의 씨를 받지. 무씨는 논에 심어도 뿌리가 둥글고 배추씨는 거른 밭에 심어도 뿌리는 가늘고 잎사귀가 넓어지지. 호박은 가물어도 뚱뚱하고 오이는 장마가 져도 길어지지. 이게 씨야. 그러나 배추씨든 오이씨든 어떻게 자라느냐의 문제가 스승이라네. 나 같은 중을 만나면 불지자가 되는 것이고 도적과 어울리면 결국 도적질이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지. 자네는 목은 이세기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목은 같은 스승만 만나면 나라의 기둥감이야.
새색시가 정경부인이 되고 않고는 스승이 누구냐의 문제일세. 사람이란 잘되면 좋아하는데 안되는 것이 잘되는 게 훨씬 더 많다. 가령 금덩이를 주우면 잘되는 것이라고 좋아하겠지만 그게 소문이 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 칼로 찌르고 금덩어리를 빼앗아가 버린다면 공연히 칼에만 찔리고 금덩어리는 준 것이 죽지 않은 것만 못해 독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과거에 급제해야만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지. 장원급제가 곧 훗날 사형장에서 목이 날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꼭 좋아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다. 공부 잘해서 유배를 가고 옳은 소리가 역적이 되어 목숨을 잃는다면 차라리 무식한 것이 낫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깔딱 넘어가게 좋아하지 말 것이요, 만약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사나이는 일이 hil비하지 않는다. 감정에 따라 살면 인생은 실패다. 오늘 장원이다 차석이다 한 녀석들이 내 말대로 부정합격이면 앞날은 뻔하다. 권력이란 허무한 것이라 세도의 축이 바뀌면 그것이 들통나게 돼 있고 결국은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어쩌면 사형장으로 가면서 등신춤을 추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고 반대로 복이라고 본 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너는 마음을 비워라. 서울 한양을 향해 가면서 계속하여 일정 스승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은 공술의 공수거라 하였다. 중요한 것은 불심이며 성불이다. 10년 공부 도로함이 답은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순간만을 잘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수는 답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오늘은 도로함이 답을이라도 내일은 무너지지 않는 답이 될 터이니 내 불심이야 내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쌓여 옳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과거를 또 보든 말든 난 강요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올바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야. 뒷전을 울리는 일정스님의 골수를 파고든 가르치시. 이제는 듣지 못한다. 상제는 적어도 1년이나 빠르면 반년에 한 번은 꼭 일정스님을 찾아뵐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는 떠나가셨다. 이 가슴을 어이 말하랴. 그러나 말이 필요치도 않다. 다음 왕릉 순배. 차마 하룻밤만 자고 월요를 떠나지 못해 하루를 더 묵고 판포로 마곡사로 돌아서 올라오니 예정보다 하루가 늦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죽천과 죽게 살기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시기에 월남 웬 시간이 그리 없는지 내 한번 간다 하고 이제껏 미뤄왔는데 이제 자네가 말을 타니 우리 이제 떠나세. 어디를 떠납니까? 상제가 묻자 조선에 25분의 임금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붕어하신 임금님의 능침을 찾아 순백길에 나서자는 것일세. 나라에 충성하려면 당대 임금을 잘 모셔야 하지만 천대 임금님 모시는 것이 앞서야 하네. 종묘에 모신 선대 임금님의 위패를 따라 다 찾아 배워야 도리지만 우선 임금님의 능침만 해도 벅차니 가는 대로 차선을 따라 찾아뵙잔 말일세. 그리고 개성까지 가서 모근의 발자취도 찾아뵙고 말이야. 어차피 제2대 정정님의 능침은 개성에 계시니까 모두 42개 처 능침일세. 이 중에 임금님 능침만도 25개나 된다네. 문득 장가를 들기진 아버지 희택이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보라 하던 생각이 난다. 날이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가지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닐세 내가 고맙네. 가고 싶어도 벗이 없어 나도 벼르기만 했지. 같이 가주겠다니 자네가 나를 데려가는 것이라 내가 고맙네. 둘은 능침 순백길에 나섰다. 이게 무슨 노르게 가는 것이 아닌 줄은 알지. 예예예 알고 말고요. 충성 맹세길 떠나는 건 맞지요. 다음 조선왕의 병과 붕어 이유. 상제와 죽천이 왕릉 순배차 경건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예복을 준비하고 갈 때마다 참배할 목적이다.
하면서 아버지 경함에게 배웠다면서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며 병은 무엇인가를 죽천히 말했다. 태조, 숙한으로 별세. 정종, 어릴 적부터 유약했고 몸이 안 좋았음. 태종, 심각한 과로와 우울증이 주 원인. 세종, 당뇨병. 문종, 어릴 적부터 유약했으며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음. 단종, 유해지 청룡포에서 목이 졸려 사망. 세조의 영으로 세조, 정신질환과 피부질환 및 직권시 문둥병으로 고생. 예종, 심각한 족질, 발목이 썩어나가는 병으로 고생하다 죽음. 성종, 과로와 우울증. 연산군, 유배지에서 학질에 걸려 사망. 중종, 스트레스와 성인병으로 사망. 인종, 문종황후와의 알력 속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사망. 명종, 성인병으로 사망. 선조, 우울증 및 각종 성인병으로 사망. 광해군, 유배지에서 우울증 증상 및 건강 악화로 사망. 인조, 정신적 피로감. 효종, 독살설. 현종, 북벌론 및 예속 논쟁으로 반대파의 독살설이 있음. 숙종, 우울증 및 성인병으로 사망. 경종, 어머니인 장희빈이 사약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여 우울증에 다한증으로 조금만 긴장해도 땀을 많이 흘리는 질병으로 고생하였으며 결국 우울증이 주원인. 영조, 노환 및 사도자 죽음에 따른 우울증. 정조, 종기로 고생하였으며 사후 시체가 검게 변한 점으로 미뤄보건대 독살의 가능성도 있음. 순조, 과로가 주원인. 헌종, 우울증. 철종, 과로. 강화돼서 농사지고 살 때는 건강했으나 왕에 오르자 심각한 우울증이 왔음. 지금은 고종시대. 순배한 조선왕릉. 1대 태조 건원릉. 2대 정종 후릉. 어디 있다고 여기 다 써있거든요. 3대 태종 헌릉. 4대 세종 영릉. 5대 문종 헌릉. 헌릉자가 혈릉. 5대 문종 혈릉. 6대 단종 장릉. 7대 세조 광릉. 8대 예종 장릉. 9대 성종 선릉. 10대 연산군 묘죠. 묘. 예, 방학동의 묘. 11대 능소리를 못 들어요. 11대 중종 정릉. 12대 인종 효릉. 13대 명종 강릉. 14대 선조 목릉. 15대 광해군 능이라고 안 하고 묘라고 해요. 광해군 묘라고. 남양주시 진건면에 있어요. 16대 인조 장릉. 17대 효정 영릉. 예, 세종대왕 영릉하고 한문 글자가 달라요. 18대 현종 숭릉. 숭릉은 구리시 인창동. 19대 숙종 명릉 고향 덕양구. 20대 경종 의룡 성북구 석관동. 21대 영조 원릉 구리시 인창동. 22대 정조 건릉 화성시. 25대 순조 23대 순조 인릉 서초 내곡동. 24대 헌종 경릉 구리시 인창동. 25대 철종 예릉 고양시 덕양구. 현재는 고종. 예, 고종릉은 남양주에 있죠. 상제와 죽천이 순비하니 탈포나 걸렸다. 가는 곳마다 예복을 입고 절을 올렸다. 영월과 개성이 멀고 개성의 유적지도 돌아보았다. 강화도에도 한번 가세 하여 강화도까지 돌아왔기 때문이다. 네, 이제 마지막 15부가 남았습니다. 금방이네요. 예, 14부를 마쳤습니다.
모쪼록 알만하시고 보실만한 분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분들도 보시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이게 짧았거든요. 예, 조금 속도를 내서 읽었더니 네, 이제 제 14부까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